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 3.57% 폭락, 매도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3년 9월 JD부장구소 27기 공지합니다.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플레 싸움 길어질 조짐,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6%, S&P 500 지수는 0.07%,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57%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3.57% 폭락, 매도 타이밍. 애플이 지수인 나스닥보다 2% 넘게 하락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나스닥보다 애플이 2.5%나 넘게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입니다. 어제 미국의 8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54.5%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WTI 유가도 87.54달러로 9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이에 연준은 9월은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11월에는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채권 금리도 동방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등 주가 전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만의 악재인데요. EU 빅테크 특별 규제 삼성만 제외 애플, 구글 등 6개사 확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EU에서 내년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에 애플이 들어가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지배자인 플랫폼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규제 대상 기업에는 애플 이외에도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총 6개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플이 이후의 디지털 시장법으로 3% 넘게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스닥과 비슷한 1% 내외 하락했습니다. 애플만 3.5% 이상 하락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규제는 빅테크가 소송을 하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면 규제는 이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이번엔 애플 때렸다.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 지침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만 19%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이폰을 규제하면 애플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중국서 돌풍 메이트 60 프로 1분 만에 매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생각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버전이 발매된 후 나온 중국의 규제 조치이기 때문이죠.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버전은 스마트폰 최초로 위성통신이 가능한 대용량 스마트폰으로 중국의 SMIC가 만든 7나노 칩이 들어있다는 소문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버전이 발매되고 나서 1분 만에 매진이 되었으며 1억 2천만 대가 앞으로 중국에서 팔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는 프리미엄 폰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의 젊은이들은 애국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외세의 압력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에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 소비의 대표적인 희생양은 나이키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에서 나이키보다 중국 브랜드인 안타스포츠 등의 제품을 사면서 나이키가 판매 부진에 빠졌습니다. 나이키가 12일 연속으로 하락하며 지난 5월 이후 21%나 빠졌습니다. 애플이 어제 약 3.5%나 급락한 것은 화웨이의 메이트 프로 60 프로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화웨이 폰이 1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양산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양산이란 화웨이가 만들었다는 7나노 칩이 정말로 몇 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 정도로 대량 생산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이 없다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건드릴 수 없겠죠. 게다가 중국인들이 정말로 애플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화웨이 폰을 쓸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리밸런싱 등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이 답입니다. 떨어질 때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나중에 재기할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완벽하게 파산하는 법. 요즘 성필규 알바트로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닉네임인데요. 이분이 쓴 돈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필규 필자는 2008년 선물 옵션으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흥미를 갖는 부분은 이분이 3번의 파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3번의 파산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산입니다. 작전 세력이죠. 2001년 필자는 주식 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인연으로 여자 주식 고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여자 주식 고수를 통해 한 남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 남자는 꿈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 고아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악마는 겉모습을 선한 얼굴로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합니다. 며칠 후 그는 필자에게 작전을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저평가된 회사인데 함께 다 모으자는 것이죠. 당시 필자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주가는 4,0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필자는 자신의 돈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작전 세력 덕분에 주가는 당연히 올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몇 개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며 물으니 자기가 상한가로 밀어올린 후에 상한가를 굳혀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상한가의 매수 주문을 받쳐놓자고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허매수 수법인데요. 매수를 할 생각은 없는데 매수를 깔아두는 것이 허매수 수법입니다. 증권거래법 위반 거래였죠. 그리고 필자는 준비된 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을 풀로 미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문 체결이 되었습니다. 30%가 넘게 벌어놓았던 수익은 상한가 15%에서 풀매수가 들어갔으니 하한가 15%까지 떨어지면서 모두 날아갔습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좌가 모두 미수를 친 계좌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외상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다음 날서부터 하한가를 맞으며 모두 주식을 정리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작전 세력에게 완전히 속아 레버리지까지 쓰다가 파산했습니다. 두 번째 파산입니다. 사채업자인데요. 필자는 지인들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당시 주가가 너무 불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필자에게 1년간만 주가를 관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주가가 4,000원 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0억 정도의 투입 자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이유는 1년 후에 일본의 IT 기업에 투자를 받는데 4,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를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만약 4,000원 선을 지키면 1년 후에 일본의 IT 기업에 투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와 지인의 계좌를 모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계좌를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본 측과 계약이 성사되었나 물었는데 아니었습니다. M&A 전문가들이 대주주 물량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물량을 모두 넘기면서 시세보다 조금 높은 6,000원대에 넘기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렇게 싸게 물량을 넘기는 것이 좀 의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 M&A 전문가들은 모두 작전 세력이었습니다. 작전 세력이 인수 후에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마자 12,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환이 이탈리아 전에서 역전골을 넣은 다음 날 하한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물량은 모두 명동 사채업자 물량이었습니다.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고 주가는 40%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동사채업자는 그 많은 물량을 하한가에 던졌을까요? 작전은 이렇습니다. 작전 세력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대주주의 물량을 삽니다. 돈이 없으니 산 물량을 모두 명동사채업자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대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결국 사채업자의 돈으로 인수한 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작전 세력은 돈을 벌까요?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면 됩니다. 회사 예금을 모두 빼가고 자사주도 빼가고 부동산도 팔아먹고 어음까지 돌려서 철저히 빼먹었으며 회사를 깡통으로 만듭니다. 작전 세력이 이렇게 해먹는 동안 사채업자에게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하한가로
주식을 넣고요. 담보로 잡은 주식을 그리고 모두 처분합니다. 물론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까지 주식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금액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세 번의 하한가를 맞아도 사채업자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 세력은 어떻게 대주주에게 대금을 완납했을까요? 대주주에게는 주가 6,000원에 주었을 것이고 사채업자에게는 하한가를 3번 맞고도 남을 만큼의 적은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추측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갭은 주당 3,000원 정도라고 칩시다. 일단 자신의 돈으로 대주주에게 지급을 했거나 아니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주기로 약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은 하나의 기업만 이렇게 깡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회사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기존에 사기쳤던 돈으로 갭을 메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의 추측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작전 세력에게 속아 본인의 돈은 물론 지인의 돈까지 날리며 파산했습니다. 세 번째 파산은 파생 상품인데요. 세 번째 파산의 내용은 옵션 상품을 거래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성필규 필자는 15억 원의 수익을 내던 옵션 계좌가 10억 원 손실을 내자 일괄 정리했고 결국 손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최종 손실은 1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 한 방으로 필자는 전 재산을 날리고 9억 원의 빚도 졌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생 상품은 무섭습니다. 필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 옵션으로 대박을 치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부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등 주식을 매뉴얼대로 투자하면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겪은 파산이라는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파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파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잡주를 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주식하며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부한다고 저렇게 작전 세력이나 사채업자가 물량을 던지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파산하지 않으려면 잡주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잡주는 물량이 작고 시세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작전 세력의 레이더망에 잡힙니다. 제가 산 종목이 아무리 공부를 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 해도 작전 세력에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이런 작전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량이 많고 시세 조정이 불가능한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작전 세력이 코스닥 잡주를 가지고 작전을 하지 시총 1등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코스닥 1등 주식도 작전주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을 하면 됩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작전주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파산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떨어질 때 손절을 하면 됩니다. 필자가 망한 이유는 손절을 할 수 없어서입니다. 옵션으로 하루에 12억 8천만 원을 날렸을 때 초반에 조금의 손실을 봤을 때 손절을 했더라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1억씩 떨어지니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10억 원이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분야를 바꿉니다.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죠. 코스닥 잡주를 손절을 못한 이유는 하한가 때문입니다. 점 하한가를 맞고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잡주는 평소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게다가 점 하한가를 맞으면 아예 받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으로 하한가 맞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은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코스닥 잡주를 샀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점 하한가를 30일 연속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아예 거래가 안 되거니와 소액주주 물량은 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팔아야 되는 기관 물량 먼저 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잡주를 사면 위기일 때 인생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거지가 됩니다. 얼마 전 SG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성광 등 6개 종목이 3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잡주들은 하한가 맞으면 아예 거래가 안 됩니다. 성필규 필자는 거래가 안 되어서 못 팔기도 했지만 너무도 큰 하락에 몸이 얼어붙어 전 재산을 날리며 파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매뉴얼은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 시점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고 파는데 이런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감으로 사고 팔죠. 그래서 막상 주식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파산하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팔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팔아야 망합니다. 그런데 안 파는 이유는 그놈의 욕심 때문입니다. 팔면 올라갈까봐 말이죠. 세 번째는 레버리지를 쓰지 맙시다.
성필규 필자가 망한 이유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의 돈까지 끌어썼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옵션 파산은 10억 8천만 원 중에 대출이 9억 원이 있었습니다. 대출은 자신의 돈뿐 아니라 남의 돈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재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필자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극복한 듯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의 파산으로 폐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돈만으로 투자하고 대출은 쓰지 맙시다. 떨어져도 빈털터리가 되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으로 파산하면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최종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을 매뉴얼대로 사고 팔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 되는 길입니다. 반대로 하면 파산하면 인생 종치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3.57% 폭락 매도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